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요즘 뭐 장이 끝내주죠. 뭐 다음 주도 이거 이어질 것 같고, 이제 코스닥으로 아예 추세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보면은 바이오 지수는 이제 좀 눌려야 될 시점인데, 눌려야 할 시점이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눌리기 시작할지는 이제 뭐 예측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지금 바이오 같은 부분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코스닥 지수를 이제 좀 견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버블이 확대되는 구간이죠,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섹터들도 바이오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이제 IT가 갈 때는 IT만 갔단 말이에요, 2차전지랑. 그것만 가는 게 아니고 바이오가 가면서 다른 종목들도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좋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관 수급이 계속 갖다 내다 팔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게 이거는 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매도 했지. 이 부분이 들어오고 있는 프로그램 매수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관 수급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시점, 그 시점이 아마 이제 본격적인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단기 꼭지를 예단을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제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보고 위에서 살짝 두들겨 맞고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려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흐름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는 계속 주식 비중을 최소 70% 이상은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2차전지 쪽은 저는 이제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추세를 다시 돌려가지고 얘네가 다시 대장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섹터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이제 지금 주도해가지고 시장을 끌었는데, 바이오하고 화장품, 이 4개 섹터가 전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고, 지금 보면은 다 고평가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이 고평가가 해소되기 전에는 시장을 주도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주도주가 바뀌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 단기 하락이 한번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가격 이론. 가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수익률이 중요하죠. 수익을 얼마나 보냐.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계속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 단위는 좀 빨라요. 2년 단위로 봤을 때 이게 계속 수익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단위로 봤을 때는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기가 사실 힘드니까 2년 단위 구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용을 해야 이게 수익을 계속 확대해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가격 이론이라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 제 관점에 대한 걸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자산을 나눠야 돼요. 비중 관리가 되어야 이제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산을 나누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정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계좌 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00만원씩 쪼개서
100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법. 이제 이렇게 100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10으로 쪼개서 운영하는 방법. 이제 기간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10이라 그러면 10으로 만약에 쪼갠다 그러면 매수 매도를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야 돼요.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으로 쪼개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회가 많이 생기고 확률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좋은데 1000으로 쪼개게 되면 10만원씩 매수 매도를 해야 돼요. 1억의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게 되면 좀 너무 매매도 작게 되고 비중을 내가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100 정도 그렇게 해서 일정금을 1% 이제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매수를 할 때 기준금, 일정금이라고 칭한 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매수를 한다 그러면 100만원씩 매수를 해서 어떤 종목은 뭐 10% 손실이면 뭐 90만원 보유 금액이 이제 90만원이 되겠죠. 10% 손실 중이니까. 근데 10% 수익 종목은 이제 10% 수익 종목은 110만원 되겠죠. 이 부분이 손실은 가면 갈수록 줄어요. 10%에서 10%가 더 빠지면 90만원에서 10%가 줄는 거기 때문에 81만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10%에서 10%가 더 빠지면. 근데 이제 10% 수익 구간에서 10%가 더 올라가면 이제 121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10% 수익 구간, 손실 구간을 딱 이제 잘라서 그 구간에서 봤을 때 10% 손실 중인 구간에서 10%가 더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마이너스 19만원이 되는 거고 10% 수익 중인 구간에서 10%가 더 수익이 난다 그러면 플러스 21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익이 2만원이 있죠. 이게 수익률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 부분은 복리가 있고 손실은 누적이 되지 않아요. 손실은 똑같이 10%씩 계속 손실을 본다 그래도 점점 줄어서 손실을 본다는 거죠. 81만원에서 손실을 10%를 본다 그러면 얼마예요? 73만원. 그리고 121만원에서 수익을 10% 본다 그러면 뭐 이제 뭐 133만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손실은 27만원, 수익은 33만원.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복리란 말이에요. 손실 부분은 복리를 입혀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정금이라는 게,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수익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이게 복리를 입혀서 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격 원리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비중 관리를 해서 매매를 할 때 한 종목에다 몰빵도 안 때리게 되고 정확하게 내가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항상 주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파동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의 파동, 단기적인 파동을 다 알아맞힐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예측의 범위를 키워가지고 확률적으로만 이겨있는 그 데이터, 매매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해서 확률적으로 이겨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매매 시스템이 되겠죠. 기법이라는 게 매매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보유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을 때 이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제 시스템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누적된 데이터가 계속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데이터를 다 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내가 전부 확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트라는 거를 이제 참고를 하는 거고 지표라는 거를 참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기술적인 부분이다. 기술적인 부분은 파동의 움직임을 예측할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그게 변동폭을 더 만들고 덜 만들 때는 있지만 그 변동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치보다 이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금을 나눠서 운영을 하면 리스크는 제로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안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제 스스로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고수익을 위해서는 이제 항상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고요. 자산 투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면 투자하면서 심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10% 20% 수익 낸 걸 덜어서 팔아서 10% 손실 중인 종목에 태운다. 근데 이게 비중을 아까처럼 100으로 나눠서 비중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10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 그랬을 때 다 똑같이 10%씩 샀는데 20% 수익 종목 팔고 10% 수익 종목을 팔아. 10% 손실 중인 종목에 태우면 이 종목이 비중이 30%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머지 있는 비중 작은 거 있는데 계좌가 계속 손실로 돌아서고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잘 가는 종목도 팔아서 안 가는 종목들을 태우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 분석이라도 되어 있고 이걸 장기적으로 2년, 5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스스로의 판단의 기준만 있으면 사실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도 망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기간에 대한 투자를 못하는 거죠.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고평가 종목, 빨리 움직이는 종목만 찾아서 운용한다.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종목만 찾아서 운용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삐끗해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기준도 없는 거고 뭐 이론적인 기준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니까 99%가 아니고 100% 다 망하는 거죠. 이 기준을 자꾸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보유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남의 말만 가지고 거기다 사고 팔고 해서 내가 수익을 본다는 건 얼마나 이거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키려면 수익을 지키려면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준비도 많이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우리는 이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2년 이상 봤을 때 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금을 24로 나눠서 매달 일정금을 산다. 그리고 2년마다 올 현금화 다시 24로 나눠서 한다. 여기 이제 저축금을 더하고 수익금을 더하고 하게 되면 이제 2년마다 자금이 계속 늘어나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시스템인 거예요. 자신의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시장이 폭락이 나와서 뭐 한 3개월, 5개월 빠진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매달 이렇게 자금이 투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률적으로 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손실을 보건 수익을 보건 2년마다 무조건 일괄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자금을 다시 쪼개고 이걸 반복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도 10년, 20년 투자했을 때 손해볼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제 적립식 투자예요. 적립식 투자라고 5년, 10년 동안 매달 분할을 해서 저축을 한다는 건 이제 불합리하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계좌 자금을 계속 축적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하지 못하죠. 내가 1000만원 있는데 이걸 가지고 24등분 하면 월에 무슨 뭐 40만원 되잖아요. 뭐 45만원 되겠네. 이 한 달에 45만원을
천만 원이 될 때까지 2년 동안 주식을 모은다는 것도 일반인들은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예를 들어서 45만 원 좀 가지고 한 종목을 샀는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 20% 30% 운영해버리면 그 생각이 되거든.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갖다 집어넣었으면 300만 원 수익인데 45만 원 집어넣어서 10만 원 수익밖에 못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미 심리적으로 져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만의 시스템이 확고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이론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복리를 입히지 않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리를 입히지 않으면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좌 운용을 할 때 복리를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마다의 저축금, 주마다의 저축금, 매일 저축금, 매수할 때마다의 일정금, 매도의 기준을 명확히 잡아두고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안전성이 확보된 그런 주식만 찾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을 계속 갖춰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업의 가치를 굉장히 무시를 하고 수익이 났으면 무조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주가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변동만 다를 뿐이에요. 고평가가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고평가가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고평가 확대 구간에는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서 고평가 구간의 일부를 팔아놓고 고평가가 확대될 땐 조금씩 나눠 파는 거. 그런 방식의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사서 고평가 구간에 조금 덜어놓고 다시 저평가 들어오면 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면 일부 챙겨놓고 수익을 확대했을 때 고평가가 확대됐을 때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대로만 이렇게 진입을 한다 그러면 항상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만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온다 그래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도 이 기간이 파동 하나의 기간이 1년이라고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1년 있다 진입을 했다 그래도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려고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을 견뎌야 돼요.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려고 그러면 4년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가치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한다 그래도 진입 시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면 일단 1년 안에 무조건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면 이게 다시 저평가 들어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평가가 확대되어 있는 이런 구간에 들어서면 잘못해서 이런 구간에 꼭지를 잡아버렸다. 그러면 장기 투자 10년 동안 보유를 해도 가치가 그렇게 올라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버블이 확대된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와 고평가,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이게 투자 매력이 있는 구간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가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내려올지 저평가라 그래서 더 이상 저평가가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에 사는데 저평가가 확대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평가가 확대되면 더 모아가면 되죠. 왜? 굉장히 싸니까. 싼 데서 샀는데 더 싸졌으니까. 근데 비싼 구간에 샀는데 고평가 확대됐다고 더 사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죽어버리면 한꺼번에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파동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파동이 이렇게 움직여갖고 이렇게 무너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져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저평가가 확대돼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 언제 움직일지는 그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라든가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비중을 나눠 놓으면 먼저 움직이는 놈들이 있고 나중에 움직이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을 견뎌냈을 때 어떻게든 수익 구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종분당 홀딩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전성은 있는데 저는 이제 성장성 같은 부분을 이제 좀 퀘스천 마크를 놓고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성장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기업이 3배, 5배, 막 2년 만에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그렇게 성장 주고, 이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확대돼서 늘어나지 않죠. 돈을 적게 버는 기업은 아닌데 계속 이익은 내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보면 추세를 그려봤을 때, 자, 이 앞에서 이제 파동이 나오고 한 6년을 쉬었죠. 그리고 나서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쉬고 있는 초입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싼 구간에 들어가면 항상 올라갔다가 위에서는 고평가되면 또 내려오고 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당장 구간에서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2016년 12월에 보면 그 자리가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17년도 3월. 자, 1분기, 4분기죠.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1분기 실적을 보니까 1분기 실적이 확 늘어났어요. 그쵸? 근데 3월 때 보면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튀어버리죠. 그리고 6월 달에는 왜 이게 잡혔냐면 1분기 실적을 언제 확인을 해요? 4월, 5월 달에 확인이 된단 말이야.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실적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분기가 6월이잖아요. 3월에서 6월. 자, 보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었죠.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줄었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거기에 이제 충격을 맞아서 내려온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는데 순이익이 준 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 달에 진입을 하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1분기 실적은 늘었는데 2분기 실적은 2분기 실적도 늘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 순이익을 보니까 줄었어. 그러니까 충격으로 이제 주가가 내려온 거예요. 결국은 이게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는 버블이 확대됐던 구간이에요. 2016년 16년에 보면 16년 3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았어요. 그쵸? 근데 16년도 보면 16년 1분기서부터 2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았는데 빠졌잖아요. 왜 빠졌을까? 고평가라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실적은 좋아지고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 빠져요. 왜? 기업 가치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 종목들이 실적이 4분기에 좋다 그래도 왜 3분기부터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는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 걸 이미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급량 같은 부분이 메워지고 하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게 아니고, 실적이 지금 이 종군당 홀딩스처럼 좋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큰 폭으로 늘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마진율이 40% 되는 이런 제조업은 그때 한번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실적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주식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 보세요.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저평가 구간이 이 앞에서부터였을 거라고. 한 3, 4년 동안은 저평가를 확대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랬다가 저평가가 너무 확대했으니까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실적을 많이 내고, 이때 2015년도에 이제 IT 뭐 바이오 거품이 생기니까 그때 바이오가 대장주였는데 그 대장 시점은 2년 전부터 알 수 있었다고. 주가는 한 2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바이오가 화랑이 되니까 거품을 확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품 구간에서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집어들어서 고평가 구간에서 이거 먹자고 들어간다는 건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때부터 IT를 모아갔던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날아갈 때 IT를 모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2017년도에 그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겠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입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돼요. 기업에 큰 리스크가 없고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지금 거의 적정 가치예요. 이 종군당 홀딩스 같은 경우는 꼭지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15만 8천 원에서 지금 반토막이 났다고. 7만 원이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한 60%가 빠졌죠. 근데 이제 적정 가치예요. 돈은 계속 더 잘 벌고 있었는데 2016년도, 15년도
보다 더 잘 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더 잘 벌었어. 16년도, 15년도보다. 그런데 지금 적정 가치야. 그러면 16년도, 15년도에는 이게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그런 기업 중에서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실적을 예측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부채가 적고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되니까. 현재 저평가 이유를 찾고 저평가 이유가 없다면 자산 투입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인데 이게 예를 들어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 저평가 부분이 확대된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빠진다고 불안해할 게 아니고 야 이거 더 싸지는구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보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 저평가 때 3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갖고 있던 트레이딩을 했건 이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평가가 엄청 확대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가 확대된 구간에 비중이 더 실려 있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고평가 들어서는 구간에 이제 일부를 챙겼어요. 그리고 고평가 확대되는 구간에 나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너질 때는 이제 챙기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평가가 들어서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 챙긴 사람도 있겠죠. 저평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이때 챙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1년치, 1년 반 동안 한 1년 반 동안 한 200~300% 나왔겠네요. 이때 챙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럼 이렇게 무너졌을 때 지금 구간에서 야 이거 저평가 구간이 아니다 하고 안 들어갔어. 그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투자를 잘못한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건 이거 고평가가 확대되는 부분이잖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어도 이상한 게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으면 살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면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저평가 될 때까지. 시장에는 항상 저평가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고평가 구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종목들이 항상 존재해요. 왜냐하면 소외받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데다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가치 투자고 진짜 투자예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고평가 구간에만 진입하니까 조금 빠지면 불안한 거지.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유 시스템은 고평가가 확대될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그리고 매매 시스템은 저평가가 확대될 때마다 물량을 더 모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겠죠. 샀다 팔았다 한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이게 여기서 이 정도 밀렸으면 야 이거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됐어. 진입을 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장기 보유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예요. 저평가 구간에는. 그러니까 저축 시스템이 이제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럴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저도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 같은 장세에 내수주만 샀어요. 가장 싼 것만 샀단 말이에요.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한 2년, 3년 이렇게 보면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같은 부분이나 섹터 전체랑 시장 움직임까지 대입을 해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제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그 이제 나한테 맞춰서 이제 개조를 한 거고, 진짜 가치 투자만 하고 싶다 그러면 남들 얘기 듣지도 않고 엉덩이 무겁게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치 투자자예요. 근데 그런 기간을 그렇게 저축을 하면서 견딘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사람이 워렌 버핏이었기 때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 그 사람은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돼 있는 거죠. 그 방법을 알아도 못한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왜? 그거보다 빠른 뭔가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계속 조급해하는 거지. 그 복리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면 이제 1, 2년은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은행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주식 투자를 했으면 손해만 안 보면 그때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에다 예금한 것보다. 그쵸? 수익을 확대해 나가면 내가 옳은 판단을 했다는 게 결론이 나오겠죠.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걸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 가격 원리를 이해를 하면 대번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일정금을 저축을 해서 이렇게 모아간다 그러면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구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세상에서 부각을 받거나 성장 정도가 가파른 게 확인이 되면 고평가 구간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고평가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분할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면 되고 다시 소외된 저평가 기업을 찾아서 자산을 또 쪼개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 자산은 꾸준히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리스크는 없는 거죠. 이걸 반복하기 위해선 큰 수익을 한번 만들어야 돼요. 그 큰 수익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1년에서 2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뭐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익 낸 거를 덜어서 계속 분배만 하면 되니까. 2년. 1년은 짧다 그랬죠? 중기 사이클 2년은 한번 지나가야 된다. 이 다음부터는 걱정할 게 없어. 이건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2년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단타만 하고 투기꾼만 됐다가 시장에서 이제 개미들이 지금 많이 사라져 있죠. 지금 한국 시장이 되게 깨끗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가치 측면을 따라서 그래 예전보다는 그렇게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실적주들이 움직이고 뭐하고 하는 것만 봐도 그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망해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그 국가 전체의 인식이 주식은 도박이다 라고 인식이 돼 있으면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건전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투기꾼들은 빨리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빨리빨리 망하고 증권사 직원들도 빨리빨리 망해서 바뀌어야 돼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국 시장이 굉장히 건전하게 주식시장에 저축을 해서 국민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평가 종목이 사라지겠죠. 이제 가치대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 저평가 종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대 저평가 종목은 미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만 있단 말이야. 독일에도 없어. 중국, 한국 이런 신흥국에만 있어요. 절대 저평가 종목들은. 그러니까 기업을 당장 청산하는데 기업을 당장 청산해도 뭐 반의 가치밖에 안 되게 뭐 시총이 뭐 돼 있다든가 뭐 이런 나라는 한국이나 무슨 뭐 신흥국들밖에 없다고. 미국이나 무슨 뭐 선진국들은 시장 전체가 거의 고평가예요. 왜? 조금만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고 뭐하고 하면 자금이 몰려버리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한 2, 3년 가치를 다 지금 미리 땡겨받고 있는 게 이제 선진국의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은 뭐 지금 당장의 가치도 미래 성장 가치를 제외하고 지금 당장의 가치도 뭐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조금만 돌아서 버리면 1000% 2000% 나와버리는 거야. 돈을 조금만 벌어버리고 확대해버리면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갑자기 또 버블이 확 껴버려요. 그러니까 고평가 구간에 있으면은 미리미리 대응을 해갖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고평가는 확대되고 또 저평가도 확대되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평가만 계속 확대가 돼요. 저평가 종목들은 계속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한국 시장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게 이거는 이제 뭐 공매도 때문도 아니고 뭐 정치 때문 뭐 정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인식이 개판이고 다 삽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한국 시장이 이런 거예요. 근데 개뿔도 모르니까 맨날 얘기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공매도 때문에 무슨 뭐 코스닥이 박살이 났니 어쨌든 코스닥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 공매도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박살나 있는 게 아니라고. 투자 문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4차 산업이라고 발밑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이제 벤처라든가 무슨 스타트업을 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도 바보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 정치하는 거 그런 거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정치인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 다 알고 있잖아. 그 나라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해서 복지가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안다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동안에 그렇게 무슨 투자라면은 막 한을 띄고 했던 그런 국가가 이제 아베노믹스가 들어서면서 엄청나게 투자 자산을 늘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확 살아나고 있다고.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가 죽어가고 일본이 확 살아나고 있어요. 일본이 더 선진국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전력 얘기하면 지금 한국전력에는 다 안 좋게 얘기합니다. 뭐 원전이 폐쇄돼. 이게 한국전력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원전은 무슨 다 없어지든지 말든지 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전력을 유통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을 담보로 전력을 유통하는 기업이야. 이런 기업이 어떻게 망해? 한국전력보다 안전한 기업은 없다고. 2012년도에 적자 돌아섰을 때, 2012년도에 적자 돌았을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예? 적자 돌아섰을 때 생바닥에 있었죠. 이때 적자가 왜 돌아섰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찾아보면 뭐 나오겠지. 뭐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무슨 원전이 가동이 제대로 안 돼갖고 원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가 어때요? 생바닥이란 말이야. 이게 2012년 12월이에요. PBR이 0.39배였다고. 기업 팔면 지금 3배씩 받아요. 한국전력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2배 반씩 받은대요. 이때가. 한국전력은 다른 나라에다 매각해버리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주식에 2배 반씩 준다고 돈을. 이걸 갖다 지금 팔아버리면 거기다 프리미엄 붙일 수 있겠죠. 뭐 대주주는. 그럼 프리미엄까지 받겠지. 그때 시기랑 지금 똑같다고. PBR이 0.39배죠. 지금 2017년 12월. 지금 11월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죠. 2013년, 14년, 15년. 실적이 계속 늘어났잖아. 순이익률 증가된 거 보세요. 계속 증가했죠. 적자 해소되자마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익 확대하고 지금 IT 있는 시기가 그 2015년도 한국전력이나 똑같다고. 실적이 터져버리는 거야. 그동안에 돈 못 벌었는데 투자를 해서 투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익이 많이 안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투자했던 거, 그 부분들이 가동이 되니까 이제 떼돈을 벌어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돈을 가장 많이 보세요. 매출액이 2016년도에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도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었지. 이런 부분은 또 이때 투자가 들어간 거예요. 2017년도에는 마찬가지죠. 이제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많이 줄은 거야. 한국전력에 뭐에다 투자를 했어? 뭐 신재생 에너지면 뭐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투자 자산군인 것도 있고, 이제 매출이 줄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줄어든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력비, 이제 뭐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누진세 뭐 그런 거 했잖아. 지금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줄어든 거란 말이야. 이제는 어떻게 하냐. 기업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이제 뭐 올려버린다든가 하면 이제 떼돈 벌어버리는 거야. 2017년 지금 11월이잖아요. 자, 2018년 예상치 보면 이렇게 늘어있죠. 근데 이렇게 늘어날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폭발적으로 늘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이 바닥이라는 거야. 이런 가치를 안 보고 차트만 보니까 여기서 더 빠진다 뭐 한다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차트 모양도 그래요. 딱 상승 한번 만들어 놓고 눌렸죠. 눌렸는데 절반이 빠졌어. 절반의 기법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전 고점 있는데 딱 만들어주고. 자, 가치 측면을 딱 보면 PBR 같은 부분도 딱 맞춰주고 내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딱 나타나요. 이게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이 실적을 전망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큰 변수가 없어.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는 거니까 전기량은 계속 확대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들이 이제 뭐 집에서 이제 전기를 쓰고 뭐하고 하는 부분이 계속 확대되겠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뭐 에어컨이고 뭐고 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보다 이제 전력량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야. 그럼 전기세 같은 부분은 전력량이 늘어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측해봤을 때 한국전력 같은 기업은 왜 이렇게 싸? 지금 주가를 딱 대입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보면 2012년 이때보다 더 싸잖아, 주가가. 2016년도가 바닥이었다고. 보세요, 실적은 가장 좋았는데 2015년부터 꼭지 딱 잡아버렸잖아요. 2016년에 꼭지 잡아버렸잖아요. 실적이 가장 좋을 때 꼭지가 잡힌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IT가 빠진다는 거야. 그 시점에 거의 도달했다, IT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이 좋으면 빠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일단 이렇게 빠지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왔다 갔다 하면 저평가가 안 들어오지. 이렇게 빠져버려야 저평가가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한국전력 같은 거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맞아 있다고, 되게 안전하다고, 이런 종목은. 그냥 3년, 5년 100% 보고 가는 거야, 이런 종목은. 그래갖고 움직임도 더디니까 트레이딩도 섞어도 되고. 실적 예상치 보면 18년, 19년. 보유 관점으로 지금 본다는 거 한 2, 3년 보유 관점으로 배당도 많이 주잖아. 뭐 연말 때마다만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많이 내려왔을 때는 그냥 사는 거지. 이건 차트 같은 거 볼 필요도 없다고 그냥 사면 된다고요. 현재 주가 대입을 해봐서 2018년, 19년 보면 PBR이 뭐 장난 아니죠? 여기서 많이 더 빠진다. 30%가 더 빠진다. 뭐 수익 30% 보는 거 그런 거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30% 더 빠진다. 야, 그럼 100% 갈게. 30% 더 빠져버리면 200% 가는 거예요. 그럼 더 사야지. 응? 한국전력은 안 망할 거 아니야. 그쵸? 자, 차트로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딱 그 구간에서 PBR이나 이런 거 다 맞춰보면 어때요? 지금 저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분석을 할 때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딱 보면 이 구간이 딱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 한 1년은 쉴 수도 있겠네. 여기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쉬다가 무슨 뭐 이상한 무슨 뭐 전쟁이니 뭐니 악재만 하면 딱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200% 갈게 500% 가는 거예요. 주식은 항상 이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매직 구간을 과거부터 살펴보면 이때가 언제야? IMF 2008년. 그리고 이때가 2011년 10년 2010년부터 12년까지 IMF 때 바닥, 2008년도 바닥, 그리고 나서 2011년도부터 12년 때까지가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처음으로 딱 들어섰을 때, 그때가 생바닥. 그리고 지금 딱 보면 또 바닥 와 있잖아. 이게 왜 어려워?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종목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면 되는데 왜 어려워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어려운 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지.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다.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어려운 거다, 주식 투자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격 이론을 자꾸 자기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차트만 봐서는 절대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모양에 와 있다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 한국전력 차트로 뭐 이런 모습, 뭐 이런 자리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종군당 홀딩스. 이건 지금 이제 거의 적정 가치다. 여기서 많이 내려오면 완전히 매력이 있는 거. 안 내려오고 좀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 그래서 10만원 구간까지만 보자 그랬죠, 수익 구간을. 7만원 밑에서는 무조건 저평가니까 그냥 사도 된다는 거야. 기간이 얼마나 걸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보면 모양이 이런데 이런 자리에 있는 거, 화장품도 뭐 이래요. 다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 되게 많다고. 근데 화장품은 고평가고 이 한국전력은 절대 저평가란 말이야. 화장품 섹터는 그 고평가를 해소하려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돼요. 근데 한국전력은 조금만 벌어버리면 이게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도 계속 저평가야. 한국전력이 이제 PBR이 보면 맥스일 때가 0.5배예요. 그러면 0.3배, 지금 0.3배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50%, 60%는 올라가야 이제 고평가 구간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구간까지 올라가야 이제 PBR이 0.6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0.5배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지금 구간부터 주가 수익률이 뭐 50%, 60% 돼요. 그러니까 6만원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6만원한테 가면 어떻게 돼? 역사적으로 0.5배 이상 올라간 적이 없잖아. 그럼 비중을 확 줄여놔야지. 그래도 다 팔 필요는 없어요. 수익금은 가져가야지. 왜? 배당 받으면 되니까. 한국전력이 PBR이 딱 막 2배, 3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그럼 이제 주가가 뭐 30만원, 50만원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 민영화가 돼야지. 근데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되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업마다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마다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구간에 왔을 때 내가 본격적으로 투자 자금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 재산에 대한 관리, 자산을 쪼개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오늘은 되게 이제 뭐 칸이 몇 개 없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이제 이만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자.
그럼 실력이 쑥쑥 늘어요. 그리고 실력이 늘면 어떻게 된다? 계좌도 빵빵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투자를 이어가 보자 라는 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어요.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좀 해주시고요. 자, 내일은 이제 생방이 있습니다. 토요일 생방 아프리카 TV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 유튜브 여기 정보 보면 이제 바로가기 있으니까 그 바로가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제 생방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일날도 원래 생방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평일 생방은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만 하고 못했어요. 이번 주에는 못했는데 할 일이 많아서 그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평일날도 생방을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말도 잘 쉬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